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포트폴리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만 좀 알고 가시면 되는데요. 이제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그래요. 프론티어 시험에 프론티어 이렇게 영어인데 한글로 써서 이렇게 프론티어. 그럼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뭐냐면 만약에 이제 세 개의 자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세로축은 이제 기대의 수익률이고요. 가로축은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입니다. 위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6개의 자산이 있는데 여기 솎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한마디로 뭐죠?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작은 거. 그 다음에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A하고 F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A하고 F를 보면 일단 이제 가로축이 위험이니까 위험은 같죠? 위험은 같은데 A하고 F를 보면 A가 수익이 더 크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요거는 열등한 자산이니까 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A하고 E를 보면 수익은 같죠? 그런데 A가 이제 위험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거 솎아내고. 자, B하고 E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은 같죠. 그런데 수익이 B가 더 크죠. 열등한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 B와 D를 보면 어떻게 수익은 같아요. 그런데 B가 더 위험이 작습니다. 수익은 같은데 여기 열등한 자산이고. 자, 그 다음에 C와 D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은 같죠. 위험은 같은데 C가 더 수익이 크니까 얘가 열등한 자산이에요. 그럼 남는 건 뭐만 남느냐? 요 A, B, C만 남아요. 가장 우월한 자산이라는 얘기죠. 이게 수익과 위험을 비교할 때 그 연결한 선이 효율적 전선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A, B, C는 왜 우리가 이게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걸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냐? 자, A보다는 B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고 B보다는 C가 위험도 크고 수익도 커요.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시간에 제가 여기 해당된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평균 분산 결정법이죠. 여기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한 자산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위험도 크고 이제 수익도 크면은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말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남는 거는 이제 뭐만 남는 거냐? 결국 A, B, C만 남게 됩니다. 결국은. 그럼 이제 이 A, B, C 중에서 자기 이제 위험 선호도에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해서 이제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C를 택하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시험에는 그래프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말로. 그래서 효율적 전선 나오면은 우상향해요. 아까 방금 봤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이나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소 위험이나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만약에 이제 보세요. 동일한 위험에서 그럼 위험이 같대요. 그러면 어느 걸 택해야 돼요? 뭐 그냥 직관으로 해결해도 돼요. 제일 수익이 큰 걸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에선 최고의 수익이 나오는 걸 선택을 해야 합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수익이 같대요. 니은번 이거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험이 제일 작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최소의 위험.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직관에다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직관에 맡기시면은 암기 양을 줄이는 거죠. 암기하면 그 오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 또는 프론티어에 대해서 말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죠.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과 위험은 뭐야? 비례관계다 이거죠.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큰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뭐 흔히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엔 공짜가 없다고.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먹겠다. 날로 먹겠다. 그 날로 먹을 수 있는 건 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뭐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무차별, 차별이 없는 곡선이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게 2번이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어떤 정의예요.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이윤과 수익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 할 필요 없고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투자론에서 무차별 곡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험에 대한 태도예요. 이건 좀 아셔야 돼요.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는 무엇으로 표시한다?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정도는 좀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 아무 말 없어도 위험 혐오형, 회피형 투자자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위험 선호형, 위험 중립형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위험 혐오형만 알면 돼요. 그러면 위험 혐오형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위험이 주어졌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대가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험 혐오형이에요. 근데 이 위험 혐오형 투자자라 할지라도요. 뭐가 있냐면요.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적인 투자자가 있어요. 보호적인 투자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공격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공격적이라는 얘기고요. 보호적인 투자자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수익을 적게 먹어도 덜 위험한 걸 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보수적. 그래서 이제 공격적이라는 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 큰 위험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보수적이라는 건 뭐예요? 나 위험 싫다. 대신 내가 적게 먹을게. 그래서 수익은 적더라도 위험이 적은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건 좀 암기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은 완만해요. 보수적인 투자자의 그 무차별 곡선은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완공, 그 다음에 가보 이러시면 돼요. 가보, 완공 이런 식으로 가파르다 이런 보수죠. 완공. 그래서 완만하다, 공격적. 뭐가 무차별 곡선이 뭐 이 정도 알고 그냥 결론이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접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은 아까 보면은 A, B, C 세 개의 자산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할 수도 있고 C를 택하겠죠. 그러면 A를 택하는 사람들은 뭐냐? 한마디로 저위험, 저수익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보수적이라 하고 C를 택했다라는 건 뭐냐면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뭐야? 공격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자산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적이 될 수도 있고 공격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조합을 하게 되면 이 무차별 곡선하고 이제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접점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걸 뭐라 그래요? 여기를 요 점을 접점이에요. 접하는 점. 접점. 이렇게 무엇과 무엇이 이게 뭐죠? 효율적 전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무차별 곡선. 그래서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이 만나는 접점에서 이제 자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는 C를 택하고 보호적인 투자자는 A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래서 효율적 전선하고 이건 무차별 곡선이죠. 만나는 접점, 무효 접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무효, 유효가 아니에요. 무효 접점. 무가 뭐죠? 무차별 곡선. 효가 뭐죠? 효율적 전선, 무효 접점.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뭐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난이도 하로 가끔 냅니다. 그래서 무효 접점 뭐 이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뭘 했느냐. 이제 결론은 이거죠. 이제 투자론에 필요한 기초는 했어요, 이제. 이제부터 어디로 가는 거느냐. 이제 현금 흐름 분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흐름 분석, 여기서부터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제일 그 수험생분들이 그 힘들어하는 곳이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그 탄력성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투자론에서 현금 흐름 분석 다음부터요. 아주 힘들어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답답하죠. 근데 어찌됐든 그냥 만약에 여기서 한 3문제 나온다. 그러면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만 맞히시면 돼요. 일단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럼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 이 용어부터 하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 현금 수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수입과 지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 들어오고 돈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을 현금 유입이라고 표현해요. 유입. 들어온다. 이렇게. 나가는 걸 뭐라 그래요? 현금 유출이라고 해요. 나가는 돈을. 입은 뭐야? 들어온다, 출은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우리가 이것을 통칭해서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또는 현금 수지. 그래서 투자라는 건 돈 나가고 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분명히 따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알겠고요.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2개의 현금 유입이 있어요. 하나는 월세, 하나는 양도 차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익은 딱 2개예요. 월세와 양도 차익.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이제 수익을 공부하는 건데요. 그 월세, 그 임대료를 이제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 임대 수익을 이제 우리가 소득 이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소득 이득하면 임대 수익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월세를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제 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이제 수입의 원천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 월세를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은 1년에 한 번 내죠. 그래서 임대소득세라는 거 내는 거 아닙니까?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산을 해요. 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월이 나오면 곱하기 12에서 1년 단위로 바꿔야 돼요. 소득이득이나 임대수익이나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다가구 주택 정도 한다. 근데 뭐 5가구인데 5가구를 이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요. 여기 보면 5가구가 되는데 만약에 1년에 이제 가구당 1,000만 원이 이제 예상임대로 1년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가구당 예상이 된다. 그럼 곱하기 5 하면 얼마요? 5천만 원이죠. 그럼 이 5천만 원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능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1년에 이 다가구 주택에 투자해서 거기서 획득할 수 있는 총 임대 수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 이 이상은 올릴 수가 없겠죠. 이 용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 총소득. 그런데 여기서 공실 및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공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실이. 그래서 공실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나가는 돈이에요. 공실은. 그렇겠죠? 대손 충당금도 나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100만 원이라 합시다. 그 1년에 이제 이 정도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1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을 더해줘요. 기타 소득이 뭐냐? 뭐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장 수입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타 소득이에요. 월세, 임료가 말고 주차장 수입 같은 거. 그럼 그게 1년에 100만 원이다. 그럼 상계가 되죠, 이렇게. 그럼 유효 총소득이 얼마예요? 그대로 5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총소득, 이 2개가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총소득하면 이 2개 얘기하는 거예요. 총소득하면 뭐야? 가능과 유효. 그러면 이제 유효 총소득이라는 건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줘서 얻은 실질적인 총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유효 총소득이 중요한 거죠. 이게 실현 가능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월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비용, 이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들, 뭐 기타 등등, 뭐 페인트 칠이라든가 누수공사 이런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누가 합니까? 당연히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업 경비라고 그래요. 운영 비용. 이거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이제 뭐야 이런 비용을 공제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가 1년에 빠져나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 경비 또는 청소 같은 걸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거 다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나간다 이거죠. 그럼 이 4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4천만 원. 이 4천만 원이 뭐야? 순수하게 영업해서 얻은 소득이다. 이런 뜻이에요. 순영업소득. 이 용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 빼준 순수하게 임대업자에게 손하게 쥔 소득이에요. 경비 쓰고. 그래서 이제 경비 빼고 임대업자 손에 들어온 게 4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순 영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득이 세 개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 영업소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임대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소득이 뭐야? 순 영업소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레버리지를 하죠. 레버리지.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부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돈 100% 자기 돈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단 말이죠.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고. 그래서 뭘 내야 돼요? 원금과 이자를 내야 돼요. 이 원금과 이자 합해서 원리금이라 합니다. 이 원리금이라 하면 좋은데 시험에는 꼭 뭐라 나오냐?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나와요. 아주 힘 빼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이퀄 뭐야? 원리금. 은행에다 갚아야죠. 원리금 갚고. 그러면 4천만 원 중에서 이 4천만 원 중에서 그죠? 1년에 한 500만 원 갚는다. 뭐 쉽게 해서. 그럼 3,500만 원 떨어지잖아요. 그럼 3,500만 원이란 이 소득은 뭐죠? 한마디로 이제 순 영업소득에서 원리금 공제하고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원리금은 순 영업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래서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한 500만 원 낸다. 그럼 세후 현금 흐름이 뭐야? 3천만 원 되겠죠.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경비 빼고, 그쵸? 경비 빼고, 그 다음에 원리금 갚고, 세금 내고, 최종 내 손아귀에 딱 들어온 게 뭐죠?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세후 현금 흐름이 이제 손아귀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정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 이게 외워야 돼요. 가공비, 유비, 순, 부채, 전, 세, 후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암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꼬여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입이죠. 이거는 뭐죠? 현금 유출이 아니라 현금 유입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온 돈이잖아요. 들어온 돈. 그러면 이렇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안 내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이제 집에서 상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망상, 상상.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야? 돈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쓰는 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현금 유출이라고 해요. 현금 여러분 유출. 현금 유출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온 돈이 있으면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입과 유출을 이제 서로 비교한단 말이죠. 비교. 그게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그럼 현금 유출은 딱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뭐가 있느냐?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만 아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제 총 투자액은 뭐냐? 이런 얘기. 총 투자액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아이고. 자, 10억짜리 10억이라 합시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다가구 건물 한 동이 있는데 10억 정도 한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10억이 총 투자액이에요. 그런데 10억이 누구 A 이름이에요? 그럼 당연히 뭘 쓸까요? 은행에서 대출 받겠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 살 때도 어때요? 대부분 대출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게 내 건지 은행 건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집값이 오를 때는 양도 차익을 노리는데 집값이 안 오르거나 아니면 하락하게 되면 이건 내 게 아니라 은행 거예요.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고. 이게 차라리 그 월세에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집주인. 근데 세금은 누가 내요? 예? 집주인이 내고. 수익은 누가 챙겨요? 은행이 챙기는 겁니다. 묶인 거죠, 이게. 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이제 레버리 있을 때는 신중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뭐 한 5억 정도 레버리 썼다. 그럼 이 5억을 뭐라 그래요? 부채라 하죠. 그럼 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돈이, 죄송합니다. 내 돈이 5억이죠? 이 5억을 뭐라 그래요? 지분, 내 돈, 지분 또는 자기 자본, 투자액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지분 투자액. 그러면 10억은 총 투자액이고요. 이건 지분 투자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나중에 이건 다 갚아요. 우리가 요거는 다 갚아요. 당연히 갚는 거 아니에요. 남는 건 지분 투자액. 이게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부채는 다 갚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짝을 맞춰야 돼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로미오 나오면 줄리엣, 성춘향 나오면 뭐야? 이몽룡. 이런 식으로 짝이 딱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 수익 또는 소득 이득은 또 총 5개가 있어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세후, 현금 흐름이 임대소득이에요. 이 5개가. 근데 이 5개의 특징을 보면은 보세요. 얘네는 전부 다 뭘 끝났어요? 소득으로 끝났죠.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여기서 이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나중에 투자 분석 기법과 갖고 헷갈리지가 않아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놓치면 계속 놓쳐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소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총 투자액이 짝꿍이에요. 이렇게. 소득으로 끝나면 짝꿍은 누구다? 총 투자액이에요. 현금 유출로는. 그 다음에 여기 흐름으로 끝났죠. 무슨 흐름, 무슨 흐름으로 끝났죠. 그러면 짝꿍은 지분 투자액이에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현금 유입이 소득으로 끝났다. 그러면 대응되는 현금 유출은 총 투자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름으로 끝났죠. 흐름으로. 그러면 대응되는 현금 유출은 지분 투자액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를 이제 이해시켜 드릴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이게 양이 많아지고 머리가 아파지죠.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으로 끝난다. 그러면 짝꿍은 누구다? 총투자액. 흐름으로 끝났다. 그럼 짝꿍은 지분 투자액.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뭐죠? 현금 유출. 이건 뭐죠? 현금 유입. 그래서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을 비교하는 걸 현금 흐름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내용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지금까지 설명하는데 쭉 나왔죠.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이 경비 처리하는 거냐. 이것도 이제 또 이게 미국 이론이 이게 미국 내용이라 우리 입장에서 참. 근데 이제 이걸 시험에 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를 이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포함되지 않는 항목 잘 보세요. 공실, 대전충당금,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여기까지 된단 말이지. 왜 그러느냐? 어휴, 이건 간단히 돼요. 보세요. 요걸 봐야 돼요. 여기. 자 보시면 요게 영업경비잖아요. 영업경비인데 여기 보세요. 위에 공실 및 대전충당금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놈을 여기다 넣으면 두 번 넣는 거예요. 두 번 빼주는 거예요. 요 위에서 빼줬잖아요. 이렇게. 이놈을 빼줬잖아요. 빼줬으니까 경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 빼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빼주잖아요. 근데 경비에 포함시킨다? 그럼 두 번 빼준단 말이야. 이게 모순이죠, 이게.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여기 있죠. 여기는 여기서 빼주는데 경비로 이거 처리한다? 그럼 두 번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되는 거예요. 공실, 대전충당금, 그 다음에 경비, 부채 서비스액, 소득세, 법인세는 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왜? 공제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나머지 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 이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해요. 감가상각비. 이 건물은 감가상각비가 발생합니다. 근데 감가상각을 경비로 처리하지 않아요. 여기다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비 처리하지 않는 게 감가상각비인데 왜 그런 거냐? 세금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세법 얘기하고 막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세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경비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이 소유자입니다. 건물주죠. 건물주의 급여, 그 다음 개인적인 업무. 개인적인 업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술 먹고 카드 쓴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경비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왜? 경비라는 건 온전히 그 건물을 임차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하된 비용들만 포함되는 거지. 건물주의 급여가 여기 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그 대신 여기 급여에 이제 경비 쓰시는 분, 청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급여를 당연히 경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건물주의 급여가 여기 왜 들어가느냐 이거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건물주가 지가 기분 좋다고 술 먹은 거.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죠. 요거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갖고 자 보세요. 자 이게 나오죠? 감가상각비, 부동산 소유자, 건물주의 개인적인 업무비, 급여 이건 포함되지 않는다. 자본적 지출은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본적 지출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뭡니까? 경비 처리하는 거요. 유지관리비. 그렇죠. 유지관리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재산세 있죠. 재산세는 경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는 이제 경비 처리해요. 이거는 이제 수익자 부담이라는 거죠. 재산세는. 그래서 임차인이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사용 수익하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재산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경비로 처리합니다. 재산세는. 그 다음 광고비, 그 다음에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이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광고라는 건 뭡니까? 자, 임차인 모집할 때 광고 하잖아요. 또는 중개 보수 같은 거. 이건 다 경비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상하수도료라는 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거예요. 공용 부분. 그래서 공용 부분에서 발생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계약서에.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찌됐건 전용 부분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은 세입자가 내는 거죠. 임차인이. 근데 공용 부분에서 나오는 건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그 다음에 화재보험료. 이건 당연히 뭐야? 건물주가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경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 처리하는 거, 하지 않는 거 이거 하시면 되는데 정 헷갈리면은 이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요 내용이에요. 포함되지 않는 거. 요것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경비 처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것만 무조건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요것만 딱 암기하고 있으면
이거 아닌 거는, 이게 아닌 거는 경비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을 때, 나중에 계산 문제 풀고 그럴 때, 이 부분이 나오면 이거는 다 빼는 거예요. 빼고, 요거 아닌 것만 경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